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014년도 새해가 밝았죠. 근데 올해는 밝자마자 증시 상황은 참 이게 안 좋아졌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44포인트가 떨어졌는데 개장 첫날 저도 개인적으로 44포인트씩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새해 첫날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도 새해 첫날 좀 떨어졌었죠. 그래서 첫날이 좀 안 좋아서, 시가가 안 좋아서, 시장이 안 좋아서 앞으로 시장이 좀 올해 시장도 만만치 않겠구나 했는데 여전히 만만치 않고, 새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좀 세지면서 상당히 좀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2014년도가 끝으로 갈수록 조금 시청자분한테 좀 좋은 기회로 다가오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될 건데, 그나마 뭐 코스닥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외국인 쪽에 오늘은 뭐 조금 소폭이나마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뭐 오늘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자리에서 잠깐 쉬어갔는데, 아무래도 거래소 시장이 좀 쉬더라도 코스닥 종목 장세라도 좀 이어진다면 그나마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금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도 많이 하셨고, 뭐 정치 관련 테마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올해는 좀, 그러니까 올해는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장이라기보다는 종목이 움직이는 그런 장이 그런 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송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올해 전망이, 잠깐 뭐 새해 첫날이니까 인사도 한마디 해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약 후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뭐 작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좀 신년이지만, 또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미리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조금 빨리 좀 빨리 조정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1936포인트를 일단 지지가 나왔었는데요. 1936포인트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1936포인트를 살짝 깨고, 그리고 종가로는 1936포인트를 좀 지켜준 것 같은데요. 다음 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936포인트가 많이 깨지게 된다면 저는 1900포인트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6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종가 가격으로 만약에 1936포인트가 이탈이 된다면 1900포인트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현금은 뭘 가지고 있고 대형주를 사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쪽에 지수보다는 종목을 좀 봐야 되고요. 숲보다는 그 숲 안에 있는 좋은 나무를 골라내는 게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테마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빠르게 순환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차피 코스닥은 테마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코스닥 쪽으로 일단은 우리가 눈을 좀 맞춰서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새해 첫날 떨어지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말은 말인데 청마해라 가지고 밑으로 달린다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저기 박 대표님은 어떻게 올해 시장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또 그런 건지 잠깐만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올해가 이제 갑오년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전 거의 120년 전에 갑오 경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종 황제가 어떻게 보면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뭐 결론은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전 그 120년 두 번째 이제 갑오년이 됐는데, 일단 우리나라도 하여튼 올해가 갑오년이 뭔가 이제 청마의 해라고 그래갖고 뭔가 하나의 이벤트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말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진폭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일단 그 장기 평선들을 깨고 내려오고 한 127만 원 부근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20만 원 초반대까지 빠지지 않나.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조정폭은 앞으로 3% 정도가 남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조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보는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이 이제 바닥을 좀 박스권에서 바닥 부분을 좀 마무리 지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환율이죠. 환율 문제, 워낙 강세가 가장 큰 좀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수출 관련주한테는 악재지만 어떻게 보면 내수주들한테는 유리한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갖고 거래소와 코스닥이 좀 약간은 좀 움직임이 달라요.
차트 모양도 다르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중은 거래소는 수출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코스닥에도 수출 관련주들이 많긴 하지만 거래소보다는 비중이 적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 어떻게 보면 좀 워낙 강세 아니면 엔저 현상의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이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테마들 뭐 라이파이라는 새로운 또 테마가 형성되면서 거래소의 상한가 하나, 코스닥의 상한가 하나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했던 뭐 에머스 퍼시픽 그런 뭐 대북 관련주도 하여튼 올해 대북 관련주는 뭔가 이벤트가 터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정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연말이 지나면서 이제 다 뭐 예산안이 다 이제 통과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뭐 일어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지방선거 빼고 놓고 본다면 북한하고의 뭔가 이제 관계가 하나씩 이제 바둑을 얘기하자면 한 수 한 수 서로 이제 뭔가 이제 의견이 좁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산가족 상봉하자고 던졌고 북측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하기엔 너무 이르다. 좀 좋은 날에 좋은 계절에 만나자.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3, 4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뭔가 이제 전에 뭐 이벤트가 하나 터지면서 뭐 금강산도 같이 좀 엮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대상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북 관련주도 나름대로요. 코아스, 뭐 에머스 퍼시픽, 제형솔루텍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테마가 형성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거 박 대표님 이야기 중에 삼성전자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언급을 드리는데 송 대표님 이번에 삼성전자 프리 어닝이 발표가 됐는데 8조 뭐 3천억인가 발표돼서 어닝 쇼크 수준이라서 삼성전자가 좀 미리 좀 빠지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도 상황이 안 좋은데 남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도 이제 성숙기는 지났고 성장기는 지났고 이제 성숙기를 더불어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좀 힘들다라는 의견이 삼성전자 쪽이 많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야기가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정말로 올해는 조정은 좀 보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앞으로 전망.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까 우리 언급을 하셨는데 120만 원. 예. 그러니까 120만 원에서 124만 원까지는 조정 폭이 있거든요. 예, 충분히 그 밑으로는 아직까지. 예,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빠진 건 120만 원이고 120만 원에서 124만 원. 저는 일단 124만 원 정도 이렇게 그거를 책정해 놨고요. 그래서 뭐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환율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환율은 일단은 안정이 됐어요. 예, 일단은 뭐 환율은 안정이 됐고 환율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나왔고요. 바닥은 나왔고, 이제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됐고, 이제 1,070원을 이제 회복해 주느냐. 이제 그게 이제는, 그쪽 지금 1,060원에서 1,070원 사이, 여기서 지금 뭐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회복이 된다면 좀 더, 이제 수출 관련주도 이제 조금 더 순통이 좀 더 수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뭐 20만에서 124만 원. 하단은 104만 원. 예상하는 네, 거고 상단을 상단을 한다면은 작년 내기해야 되겠는데. 네, 작년 일단 고점까지도 120만 원, 158만 원. 네. 까지도 가능하다. 고점까지도 저는 뭐 가능하다. 왜냐면은 뭐 전각 후각으로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약 후각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가지 않을까. 그리고 기아차는 올해 좀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가 아마 좋은 매수 기회다.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의 후대평 관련해서는 뭐 반대쪽 이쪽이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왜냐하면 저 보니까 그 성과금이 상당히 그렇죠. 너무 많이 거기에 아마 지금 실적에 그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회성으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순수 뭐 이렇게 일단 환율이 일단 안정됐기 때문에요. 일단 어느 정도 저는 뭐 안정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도 이번엔 내려온다면은 124만 124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에서 어떻게 봤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 중에 북한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뭐 하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박이란 얘기를 쓴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뭐 저는 그걸 방송을 듣지는 못하고 신문에서 잠깐 읽었는데 옛날에 서독하고 동독하고 이제 통일되면서 통일 비용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좀 있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통일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이제 동성이니까 박씨니까 통일이 만약 된다면 그게 정말로 대박이 될까요? 대통령 내가 상관은 봤어. 없는데 어쨌든 같은 박씨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해서 과연 우리나라 시에 큰 호재인가라는 의무심이 좀 있거든요. 통일 비용 문제도 통일은 당연히 호재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경제 대국들을 잘 보면 최소한 인구수가 1억이 넘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세계 강대국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인구가 넘는데 못 들어간 나라도 있지만 물론 이제 대부분 뭐 미국이나 뭐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뭐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 거의 우리나라 비슷하고 뭐 프랑스, 독일 그런 데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거의 한 50%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략적으로 남한이 5천, 그다음에 북한이 3천만, 약 8천만 정도 되는데 뭐 나중에 이제 차후 점점 돼갖고 인구수는 1억 넘을 것으로 보고 근데 이제 뭐 지금 독일을 본다면 통독을 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악재였겠지만 지금은 엄청난 호재지. 지금은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통일이라는 게 그 김정은이가 과연 통일을 원하고 있느냐지. 아니, 왜냐하면 나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약 통일이 되면은 자기는 아니 근데 그런 게 동독하고 서독도 통일될 때 참 작은 이슈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뭐, 네, 뭐 방송에서 어떤 뭐 정책 나가지고 곧 뭐 여행이 자유화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김정은 했다고. 같은 게 독재잖아요, 독재요. 이게 독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독재가 마감된다면은 그게 이제는 충분히 저도 통일을 상당히 바라고 있는 삶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북한에 가서 한번 제가 또 마음속에 품고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통일이 빨리 왔으면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참 통일이라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통일이 된다면 북한 가서 땅을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쉽지는 않은 문제긴 한데 만약에 가정으로 통일이 된다, 통일의 기미가 보인다 한다면 주식은 뭘 사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단기 쇼크는 있겠지.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뭐 자연스럽게 돼갖고 통일이에요 하고 쓱 가는 게 아니고 북한이 뭔가 내부적으로 무슨 큰 혼란이 일어나갖고 북한에서 이제 뭐 쿠데타나 그런 게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겠지. 그렇다면 한국은 가만히 지켜볼 것이냐.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뭐 말했고 방송에서도 한번 나온 뭐 이게 썰이긴 한데 지금 우리 남측에서는 우리가 심어놨던 지뢰들을 다 걷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얘기한 게 이제 1월 말이나 3월 초쯤에 무슨 북한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때 김정은이 뭐 우스갯소리로 눈썹 반을 이렇게 밀고 나왔는데 과연 그거는 개인적으로 눈썹 반을 밀었느냐. 이게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 그것도 엄청난 중요한 포인트 같고 그 뭐랄까 이제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뭐 1세대들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보면 1세대들은 전쟁을 정말 겪었던 김일성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은 다 돌아가시고 지금 2세대들이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과 뭐 누구야 김정일 뭐 그렇게 약간 좀 근데 다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금 못 모른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위스로 유학 갔다 와서 저 외국물을 먹고 이제 뭐 세상은 좀 개방적으로 많이 보는 스타일이고 사실은 걔가 개인적으로 한 말을 아무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그 방송에서 매체만 나오는데 그냥 김정은을 우리는 그냥 거기 뭐 북한의 독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보면 과연 그게 북한의 독재인가? 내가 보면 소수 엘리트 집단들이 북한에서 그 김정은이라는 꼭두가시를 내세워서 뭔가를 컨트롤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 물론 이제 이건 내 개인적인 좀 생각도 일부고. 김정은이가 지금 뭐 장성택 씨를 이제 숙청하고 또 이제 김경희 씨까지 김경희 씨 했는지 그 누가 했는지 몰랐어. 그렇지. 근데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건데 일단은 뭐 지금으로 본다면은 김정은이가 일단 권력은 뭐 확실하게 일단은 졌다고 일단 보여주고 그리고 항상 뭐 김정은이가 혼자서 어떻게 끌고 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 주위에 이제는 주위에서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조정하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아까 뭐 통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서 만약에 이제 김정일 자체적으로 통일을 하자 이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북한 내부에서 급변하게 누군가가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그게 뒤집어진다면은 통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려갈 것이냐? 이제 가서 선점을 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면
그거는 지금도 중국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죠. 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만이 예,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도 지금 중국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 지금 맺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시고 처음으로 네, 그렇죠. 방중을 하셨잖아요. 미국 예전에는 미국을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셨는데 이번에 이제 저 예의적으로 북한은 김정은이 쪽에서 뭔 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이제 신년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있잖아요. 박근혜 씨가 나와서 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예 보면 첫 번째 문제가 공기업의 어떤 부패 비리 뭐 이런 오버레 터진 거 원전 비리 보면 뭐 공무원들끼리 뭐 부품 같은 거 어떻게 참 그게 참 가능한 일인지 싶어. 공무원이 그래서 되는 건지 나도 참 좀 그런 근데 문제는 그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납품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 지금도요? 지금도. 그러니까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JS전선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시켜 버리잖아요. 지금도 지금 그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납품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 원전이라는 체계가 우리가 이제 원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 아마 원자력 내가 갈 때가 그때 원자력 학과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뭐 공대 중에서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는 애들이 그렇게 좀 드물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메이저급들이 된 거지. 그래갖고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끼리 해먹는 거야. 아무도 이제 뭐 얘기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뭐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하고서도 이제 그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회사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아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똑같은 기업이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긴 문제네 이거. 문제죠. 우리 뭐 옛날에 뭐 정부에서 어떤 뭐 고위직에 있다가 내려오면 낙하산 행사로 공기업에 뭐 사장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 보면 가계부채 얘기 잠시 나오지만 사실은 이 공기업들 부채 문제도 이거 상당하거든요. 그게 뭐 언급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공기업들 부채 문제도 이제 물론 이제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도 있는데 국가에서 그러니까 뭐 4대강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채를 수자원공사에 그냥 다 떠넘겨 버리고 이제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이제 앞으로 관리 비용 계속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있지 거기 않나. 엮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공기업 같은 경우 뭐 어디지? 뭐 금감원이나 아니면 증권관리위원회? 금통이 뭐 그런 데나 아니면 거래소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연봉이 뭐 거의 뭐 1억 가까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연봉이 그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기 너무 이제 자기네들끼리 저거 거래세 많이 들어오잖아. 그래갖고 이제 거래세 인하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들어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 근로자 임금이 3천만 원이 안 돼요. 평균 연봉이. 근데 대부분 공기업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1억 원 좀 심해도 뭐 평균적으로 몇천, 8천 뭐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참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거 보면 뭐 어디 돈 갖다 공정비리위원회 뭐 갖다 쓰고 뭐 해가지고 부채가 그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정부에서 이게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해서 이게 빨리 이런 해결 대책이 있냐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 뭐 그런 쪽에 그러니까 또 연관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 되는 이게 사람들이 법을 바꿔야 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공무원표가 있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기 뭐한 거야. 이게 건들면 공무원표들이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반대편으로 가니까 각 정권을 잡은 대통령마다 건들고는 싶었지만 그러니까 국민만 봉이야. 월급 때문에 봉이. 그러니까 내가 보면 뭔가 좀 강한 사람들이 나와야 그러니까 돼. 공기업에서 뭡니까 적자를 내면은 국민들 세금으로 그냥 국민들 세금 올려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다 올라갔잖아요. 뭐 가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좋은 말 같더라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비리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방망경영은 문제가 된다. 그러나 공공성 부분까지 건들면 안 된다. 이제 의료 같은 경우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갖고 이제 뭐 의료보험료가 막 많이면 한 달에 4,50만 원. 지금 월급 받는 거에 4,50만 원 낸다면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성 부분은 건들지 않되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게 하면 그 기업은 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성 우리가 뭐 철도나 아니면 뭐 지하철, 버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강한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올려버리면 그렇다고 어떻게 안 이용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사실은 내가 보면 기름값도 마찬가지야. 기름값도 공격성이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름값 담합을 다 뭐든 하잖아. 그래갖고 이제 뭐 공정위에서 맨날 벌금을 내는데 결론은 버는 게 한 뭐 2, 3조인데 세금 내는 거는 나라에 또 3조를 내.
그리고 담합은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합법적인 뭐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냥 합법적으로 뒤에서 이제 세금을 받아낸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어 내가 보면. 어쨌든 간에 그 공공기관 쪽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이제 창조경제 이야기를 좀 했죠. 창조경제도 사실은 이게 말이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그 창조 경제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아이디어인데, 일단 그게 이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또 그게 하나의 정책으로 일단은 그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그 취지가 지금 그대로 지금 우리 그 창조 경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예, 거기 뭐. 그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대기업들이 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돈을 쥐고 안 푸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대기업이 돈이 없는 게 돈이 많지, 엄청나게 많지. 그렇게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투자를.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제 뭐 다시 이거 뭐 정치나 사회적 이슈 같은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계 인류 기업들이 막 이제 망해서 나간단 말이야. 이제 막 무너지니까 운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어발식 경영을 한 거야. 그걸 이제 나라에서도 인정해 준 거고 여러 가지 다 업종을 다 인정해 주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어떤 힘의 강도가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못 사는 거야. 지금 수준까지 왔는데 과연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대기업의 이런 문어발식 경영을 인정해 줘야 될 것이냐. 이제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정책이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라서 경제가 상당히 밑바닥이 탄탄한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 대기업들 때문에 뭐 대기업들이 좀 불리하면 납품 단가 인하를 이런 게 보니까 뭐 중소기업들이 뭐 살아나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창조경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가도 나오는 게 대기업들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어. 맞아요. 근데 중소기업도 주가는 못 올라.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이 낼 수익을 대기업들이 다 뺏어가서 수익으로 막 자기네들이 계산하고 있으니까. 해보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나라에서 컨트롤해 줘야 돼. 내가 보기엔 뭐 자본주의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뭐 자유롭게 결정돼야 된다 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수종 자본주의라고 그래갖고 어느 정도는 나라에서 컨트롤 해주면서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런 거를 좀 제한을 둬야 되나, 돈다고 봐. 근데 또 이거를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진보적인 생각이라 갖고 요새 세계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하면 대기업들이 뭐 한국에 투자를 하겠냐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따지는 부정적인 생각도 좀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뭐 이야기하는 뭐 말만 한 말씀인데, 그런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만큼 발전시킨 그 면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럴 수는 없는데, 사실은 또 저도 개인적으로 뭐 탐방을 통해서라든지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들 가면 진짜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게 대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복지나 이런 게 떨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능력이 없어 그렇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려고 하면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돈은 더 적다. 그럼 누가 이 중소기업에 엘리트들이 가겠나라는 거지. 그리고 사실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 보면 뭐 공사 현장이라든지 뭐 어떤 식당 가게면 사실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돌아가지도 못한대요. 누가 그 힘든 일을 그 돈 받고 하겠나라는 그런 문제도 참, 사실은 경기가 안 좋고 일자리 없다 뭐 이런 얘기 세계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지니까 시시한 일은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참 되는 것도, 뭐 요즘 옛날에 우리 때문에도 대학 가면 공부를 잘하거나 뭐 집안이 좀 괜찮거나 이런 형인데, 지금은 사실 대학 안 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급 인력들이 과연,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도 돈 들여서 대학 갔는데 뭐 그런 노가다팔이나 그런데 기름때 묻히고 일하려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본하고 똑같은 게, 일본 영화나 그런 데 많이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버님의 대를 이어갖고 면을 만드는 걸 배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자식들이 대학 나와갖고 얘기하자면 이제 뭐 미국으로 유학 가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뭐 어디 회사 다니다 잘려. 그럼 와갖고 이제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면발을 이렇게 딱 만들면서 그 면발에 대해서 장인정신 막 그래갖고 이제 그런 만화책이 많더라고. 영화나 그런 게. 아니 진짜로.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그 가업을 잇는, 지금 저 뭐 TV 드라마 같은데 보면 우리 아들이 뭐 대기업 다니는데 현재 나한테 뭐 거의 그만두고 와갖고 뭐 우리 식당 일 도와주고 있다고. 내가 보니까 대기업 다니면 힘들거든. 그리고 이제 대기업 다녔는지도 모르고 중소기업 다녀봤자 거기서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여기 와서 식당에서 아버님이 해갖고 이제 대신 운영하고 그러면 거기가 훨씬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 보면 유괴상상이 좀 있어서 이 뭐 책이나 높은 데서 펜을 들고 있으면 좀 화이트 칼라라 그래서 쳐주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기술료 장인 뭐 장인 이런 거 하면 그 사람보다는 조금 이렇게 학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국민 정신도 산업공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 이제 잊은 지 오래됐어. 돈이 최고. 그런 것도 하루빨리 조금씩은 뭐 나아지겠지만 개선이 돼야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기는 해봅니다. 그리고 송 대표님께서는 애들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 송 대표님도 애들 뭐 공부를 안 하겠다. 나는 뭐 대학을 못 가서 머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가지만 결국은 그분 그 애들이 자녀분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까지 나왔는데 또 남들보다 힘든 일 하기는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대학을 보내는 이유도 그렇죠. 이왕이면 남들보다는 좀 그렇죠. 편하게, 편하지가. 편하게 돈도 이왕 많이 또 받고. 대기업 쪽으로 들어가서 그게 뭐 사실상 누구나 말하는 누구나 다 거예요. 누구나 다 결국은 그런 이게 거지. 순환되는 거. 우리가 네. 이렇게 중소기업의 이 부당성, 대기업의 어떤 부당성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 자체도 우리 자식들은 중소기업보다는 그래도 이름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대기업도 대기업을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월급을 많이 줘서야. 맞아요. 복지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법으로 뭐 이렇게 만들자고 한 게 1대 12 법칙이야. 최저임금이 어떤 사람이 100만 원 받으면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200만 원밖에 못 받는 그 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결론은 그 입법 그 과정에서 통과를 못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약간의 좀 공산주의로 어떻게 보면 백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버는 사람들은 너무 이제 얘기하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 일하고 계속 올라가 레벨업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같은 경우. 그게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게 레벨업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부인데 지금 저 대학을 다니는데도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싼 거야. 갖고 이제 대학생들이 그 빚을 져갖고 나 때만 해도 등록금이 한 1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400만 원 얘기 들으니까 깜짝 놀랐더라고. 아우 이거 대학 400만 원. 그러니까 1년 다니면 거의 뭐 생활비 해갖고 이제 1,000만 원씩니까 4년 다니면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빚을 져. 그러면 내가 그걸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갖고 그걸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뭐야 빚쟁이 되니까 빚쟁이 돼가지고 참 그게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나라의 그 메커니즘이 너무 이제 그 교육 산업이 아니고 이거 교육을 어떻게 100년지 대계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사업이 돼 사업 비즈니스 사업 비영리 단체잖아요 이 교육기관들이. 그러니까 이거 근데 박근혜 대통령 신년 연세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소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단 수출이 아무래도 엔저 문제나 환율 문제 때문에 조금 힘드니까 내수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뭐 의료, 건보료, 뭐 교육,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 뭐 4대,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을 강조하겠다.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 주역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수를 활성화하겠다. 내수를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벤처붐 가장 이제 코스닥이 활랑일 때 벤처붐이라고 하지 벤처붐. 벤처붐이 이제 물론 거품이 돼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기업이라고 그러면 나라에서 이제 막 돈을 거의 뭐 저리에 막 돈을 이제 빌려줬다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부도나고 없어지는 회사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벤처붐이 있었지만 100기업 중에서 한 기업만 살아남아도 나머지 199개 기업이 손실난 걸 한 기업이 다 메꿔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벤처 정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벤처에 투자를 갔을 때 최소한 2번 정도 아니면 한 번 이상 사업이 망한 회사에 투자를 한대 일부러. 이거는 한 번 망하고 오면 얘가 안 망하는 기술을 아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망했다 그러면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권 같은 데가 너무 이제 문턱이 높고.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벤처 기업들 이렇게 뭐 후원이나 뭐 이렇게 지원해 주지만 막상 은행에 가면은 없어. 완전히 틀려 또.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랑 직접 내가 몸으로 부딪혀서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은 그만큼 또 어렵다는 얘기예요. 문턱이 너무 높아. 신용 등급도 안 좋으면 또 대출 제한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려워. 지금 뭐 정부로서는 살리기 위해 자꾸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수혜를 잇는 기업들은 그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 문제도 있지만 요 이번에 어제였죠. 어제가 옵션 만기 지났잖아요. 옵션 만기 때 외국계 증권회사가 우리나라가 1분기 안에 금리를 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수가를 인하하는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미국도 양적 완화를 해. 그게 뭐 다 마찬가지인데 유동성 공급인데 일본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베노믹스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돈 푸는 정책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그거와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 정서상 우리나라는 정부가 재정 적자가 자꾸 늘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막 많이 싫어하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재정 적자를 내기가 약간 겁나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잘하신 분 있잖아. 근데 지금 재정이 아니라 지금 개인 빚이 너무 많아 지금. 가계부채가 천조. 엄청나게 지금 이게 큰 시한포탄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대부분이 나도 뭐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다 부동산에 묶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이야. 부동산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근데 부동산은 경기가 살아나면 자연적으로 풀리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이 이제는 활성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본 관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왜냐면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저 그 뭐 햇살론인가 뭐 그래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갖고 정부에서 이제 저금리에 이제 부동산 그 대출을 막 해주고 있는데, 그게 맨 처음에 5천 가구 해서 조금씩 늘리더라고. 이게 내가 반응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되게 많이 펼쳐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는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태고, 내가 보면 저금리로 계속 가야 돼. 저금리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사실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거든. 과거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이제 올릴 때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지금 현재는 뭐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세계가 어떻게 보면 다 거의 저금리야. 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것도 있고,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경기를 부양시킬 가장 큰 핵심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유기명 채권. 아니요, 신용카드 있어요, 신용카드. 그때 신용카드 엄청나게 많이 받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뭔지 아십니까? 펀드요. 지금 문제가 되는 펀드. 그러고 이명박은 4대강이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도 있고 그 삼천리 자전거 있잖아. 우리 도로다니는 앞에다 자전거 도로 만들어갖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추진하는. 이제 나는 이거 얘기하면 가장 좀 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서민들한테 확실히 같아. 카드도 물론 이제 카드 거품을 해갖고 뭐 신불자도 많이 나오긴 했죠. 나도 거기에 해당됐어 한때. 근데 했지만 그때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다고 한때 거품이 있었지만. 그걸로 살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펀드 붐이 좀 잃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1000에서 2000까지 갔잖아. 근데 MB 정권에서는 이제 2000에서 1000까지 떨어졌어. 되자마자 뭐 약간 운빨도 없으시지만. 딱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3천, 4천 간다. 그래도 막 계속 이제 얘기하시더라고. 막 1500 얼마에 1600 있는데. 근데 이제 1000까지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약간 조용하시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기 2000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끌어올린 게 4대강 하면서 대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이, 이제 나는 이제 신기한 게 이런 건설주들한테 엄청난 돈을 이제 쏟아부은 거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건설주들이, 이제 보통 보면 지수가 돌아갈 때는 건설주들이 돌아서 나야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돈 나가면은 벌었을 거 아니야. 그래 주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돈을 다 어디다 있냐 이거야 나는. 그러면서 뭐 자금 없고 막 적자 나고 해서 어렵다고, 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 그냥 몇십조를 퍼갖고 그냥 기업들한테 막 그냥 뭐 사실은 옛날에 뉴딜 정책이라고 그래갖고, 미국도 이제 1930년대 불황 때 한 사람이, 그 뉴딜이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내갖고 그 댐을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정말 이제 국민들한테, 개인들한테 다 돈을 준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4대강 했는데, 이건 만져본 적이 없어. 4대강 했는데 누가 먼저 이제 다 대기업들한테 가갖고 중장비가 다 들었지 뭐.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돈을 준 거 아니야. 개인들한테 직접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돌지 않아. 대기업이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도 뭐 써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는 딱 이제 멈춘다고 돈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결국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게 중소기업 육생 정책을 해서 창조 경제를 한번 해보자 하는데, 이게 과연 쉽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 물론 뭐 정책 자체가 다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지금 부동산 문제를 먼저 푸는데 저금리에 부동산을 많이 집을 살 수 있게 대출해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는 거품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박근혜 대통령 정책 중에 하나가 정시를 너무 좀 발목 잡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단은 뭐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손쓴 게 이
정권 쪽에 큰 지하자금. 그리고 또 지하자금. 뭔가 또 뭐 세력들 잡는다고 또 막 규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큰 손들이 다 숨어버렸어. 큰 손들이.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시는 말고 정시에다 맡겨야 돼. 그냥. 간이하지 말고. 시장에 그냥 맡겨야 돼, 시장에. 누가 죽든 간에. 어차피 거기서는 돈이 돌아야 뭐가 될 건데. 그러니까 자꾸 규제만 억압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권 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들도 돈을 불러 들어왔는데 오히려 더 돈도 안 들어가니까 지수는 더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정시만큼은 그냥 시장에다가 맡기셔야 돼.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가 시간을 늘린다. 시간을 늘린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안 된다고 보고요. 여지껏 한 번도 안 건드린 게 거래세야.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거래세를 한 번도 여지껏 건드린 적이 없어. 계속 뭐 증시 나쁘고는 그렇고 계속 있는데. 저도 주식을 증시를 하는 사람 입장이 하나로서 시간을 늘린다는 게 참 이게 과연 이게 발전시킬 대안으로 높은 사람들이 나왔는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말이에요. 나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시간을 늘린다. 시간을 늘려서 시간을 늘리면 거래는 많이 되겠지. 그게 생각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늘린다고 거래가 많이 돼가지고 뭐 활성화가 된다. 그게 참 우스운 생각 아닌가. 누구의 발상인가. 제가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단타만 좀 더 심해지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몇 년도더라? 맨 처음에는 점심시간 있었잖아. 그리고 토요일 날도 했다고.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했고 그래갖고 이제 점심시간 1시간 쉬고 동시효과 또 들어가서 또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그 얘기하자면 쉬는 날을 바꾸면서 점심시간을 없애주면서 이제 지금 6시간 이제 9시부터 근데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얘기하자면 거래 시간은 좀 짧다고 그러더라고요. 30분 정도 짧아.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정치를 진짜 활성화를 시킬 의지가 있다면은 먼저 규제 먼저 싹 풀어야 돼 그냥. 근데 규제 풀고 규제 이야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증권 그 거래세가 많이 붙잖아요. 0.3? 거기에 뭐도 붙고 뭐 희한한 게 다 붙는다 그러는데 그게 전 세계 평균으로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난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그것까지는 뭐 나도 안 해봤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비쌀 거야. 왜 그러냐면 거래세를 먼저 좀 인하를 좀 시켜 주셔야 되고 거래세를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큰 손들이 자유롭게 좀 매매할 수 있도록 그냥 너무 그렇게 규제를 좀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자 어쨌든 간에 그 거래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뭐 많이 매매하고 가볍게 매매하시는데 부담감을 줄여주는 게 그 거래세를 인하한다든지 뭐 이런 게 오히려 정치 활성화 대책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지금 그 영웅문 어디지? 키움증권이 왜 키움증권 주가가 올랐는지 알아? 사람들이 이제 그 수수료라도 싼데 그런 데를 자꾸 매매하고 싶어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키움증권 몰려갖고 키움증권 주가가 그렇게 이제 거래도 많이 되고 스타가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증권주 중에서. 다른 데가 죽은 이유가 그걸 먼저 선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막 선점을 하면서 뭐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수수료 안 받고 거래세는 나라에 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받고 수수료 막 무료로 해주고 그런데 그냥 키움증권만 살아남은 거 아니야. 한번 사람들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갖다 붙이면 똑같은 거예요. 부담을 줄이게 해주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기움이 살아난 이유가 똑같은 이유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1가구 2주택 뭐 그 중과세 빼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거래가 늘어나고 그러는 건데 주식시장도 좀 뭔가 이제 그동안 여지껏 주식시장도 뭐 예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서 증시 안 올리니까 거래세 좀 빼주세요 했는데 여지껏 한 번도 나라에서 물러선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증권거래 직원들은 연봉이 8천인가 9천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돈으로. 자, 하여튼 그 문제는 뭐 저도 뭐 하긴 하지만 뭐 우리가 뭐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생각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연중 신년 행사 이야기 중에 에너지 문제도 있었거든요. 에너지. 이제 그리고 쉽게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 같은 날도 OCI라든지 뭐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태양광 쪽의 종목들은 상당히 좀 견조했어요. 물론 예전에 뭐 21만 원인가 OCI가 뭐 1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1만 원 찍고는 17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뭐 다시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에너지
태양광 쪽에 특히 좀 뭐 풍력 쪽은 저는 우리나라 사정에 풍력을 안 맞는 거고. 이제 동양대철 화학이라고 거의 뭐 그렇죠. 얘기하자면 옛날에 한 100배가 오르는 종목인데 미래에셋에서 아주 스타주를 만들었지 그거를. 미래에셋 펀드에서 하여튼 뭐 그거는 그러면서 거기 갖다 붙인 게 이제 태양광 발전인데 이게 과연 이제 그 돈이 되느냐 태양광 발전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뭐 차후 문제고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원전 고장으로 인해서 전력 피크.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도 전력 피크, 여름에도 전력 피크고 요새는 겨울 같은 게 이제 더 난방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서 또 난방을 전기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좀 그 전력 수요를 너무 이제 원전으로 이제 그동안은 우리나라 원전 뭐 전력 충분했는데 갑자기 원전 비리가 터지면서 몇 개 멈춰서고 이게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원전을 다시 한번 점검했더니 이게 우리나라 원전도 완전 개판으로 돼 있고 그래갖고 이제 얘기하자면 원전 몇 개를 가동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뭐 전력 피크 상태에 맞으면서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업체들이 앞으로의 그 태양광 업체들이 보통 보면 유럽 쪽에서 태양광 쪽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쪽에서 발전을 많이 시키는데 결국은 유럽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미국 경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독일부터 시작해서 유럽 경기가 조금 살아나니까 이제 조선 쪽하고 실제로 조선은 발주가 좀 늘어나고 있긴 오늘 뭐 조선주가 폭락하긴 했는데 발주가 좀 늘어났대요. 실제적으로 뭐 조선업계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진짜 조선업계는 지금 1년치에 지금 수준은 다 받아놨어요. 조선은 1년치 맨날 받아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10년 전에도 1년 뭐 몇 년치를 받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계속 조선을 그렇게 가는 거고 왜 배 하나 만들려면 오랜 시간 걸리니까. 태양광 업체라 그러면 대충 OCI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그럼 폴리시리콘 가격 변동성을 보는데 실제로 폴리시리콘 가격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지금 시장이 올라가기는 좀 힘든데 그렇다면 그 시장의 한 축으로 신재생 쪽도 그 중에 또 특히 태양광 쪽도 뭐 앞으로 올해에 투자를 할 만한 업종군이냐. 대체에너지 관련주라고 종합적으로 좀 묶어봐야지. 내가 보면 태양광만 보는 것보다는 대체에너지 관련주로 해갖고 여기에 폐기물로 해갖고 에코에너지 같은 거 폐기물로 해갖고 기관들도 많이 건들더라고. 내가 이제 뭐 여기 방송에서 에스코넥 팔고 에코에너지 사시라고 그랬는데 그게 거의 2,500원대에서 거의 4,000원 넘겼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의 흐름은 에너지는 영원한 테마다.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인류가 존재하느라 에너지를 계속 소비해야 되고 그러나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뭐 석유도 그 뭐 앞으로 100년 쓸 게 남았다 그러는데 한 10년 전에도 100년 쓸 거 남았다 그러고 지금도 100년 쓸 게 남았다 그래. 도대체 얼마나 남았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뭔가 석유를 대체할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래갖고 뭐 요새 자동차도 뭐 하이브리드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나오고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대체 에너지 관련주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는 오를 때가 됐다. 올해 가능하다 테마로서 올해 가능하다. 가능하다 테마로. 그러면 대체 에너지도 종류가 태양광도 있고 뭐 아까 얘기했던 에코에너지처럼 그런 것 폐기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바이오가스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태양광이 정말 유리한지 안 그러면 풍력 쪽이 가능성이 높은지 주가 상승률로 봤을 때는 지금 봐서는요,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주를 본다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는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쪽도 지금, 차트를 한 2년인가 3년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야 되고, 지금 보니까 폴리실리콘이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OCI를 보니까 이번에 18만 7천 원이, 올해 1월 2일 날 최저가 18만 7천 원인가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올해 최저가라 생각해요. 그럼. 네, 그게 최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깨지면 안 되겠죠. 그게 깨지면 안 되는데, 태양광 쪽은, 일단 OCI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작년에 바닥은 나왔다 생각하고요. 작년에 바닥 나왔고, 올해부터 태양광하고 풍력줄은 저는 상승이 나온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OCI를 봐도 올해 18만 7천 원이 저점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다가 좀 막 이렇게 가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8만 7천 원을 종가로 이탈하지 않는 한
OCI는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이제 덩치가 크니까 또 그럴 수 있지만 그 이제 이등주들이 원래 또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오르면 빠르게 올라가.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매매가 좀 빠르신 분들은 그 SNG나 뭐 오성 LSD는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SK 솔미스 같은 경우도 매매가 빠르신 분들은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세 개. 아마 다음. 살아남으면 또 그게 대박이 나요. 네. 너무 어려우시면 세 종목 다 사. 그게 아마 세 종목이 세 배만 나오면 번전하냐? 한 종목 그 셋 중에 하나가 세 배 올라. 그게 아마 번전이야. 그게 아마 그 다음 주쯤에 아마 그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우리란 회원님들 풍력 쪽과 태양광 쪽을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덩치 좀 있는 쪽으로 하려 그러면 OCI를, 아무래도 대장주 개념이니까 OCI를 보시면 되고, 뭐 하나케미칼도 있고 그 큰 종목 중에도 좀 있죠, 태양광 쪽은. 그러고 작은 종목들은 뭐 다 아시다시피 조금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이야기하면 좀 무겁지만 좀 회사가 괜찮은 거는 S에너지 쪽이 좀 좋고, 그리고 가볍고 생산 좀 부실해도 살아나면 또 대박 날 수도 있으니, 그런 때는 오성 LST나 이야기했던 SK 솔믹스 같은 종목. 그리고 뭐 찾아보면 태양광에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또 많아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그런 쪽은 굉장히 유망하게 본다라는 쪽이고. 그러니까 뭐 태양광 쪽은 딱 내가 보시면 돼요. OCI, SNG, 오성 LSD, SK 솔미스, 그만 뭐 다른 거 볼 필요 자, 없어요. 그러면 태양광 풍력은 뭐 시청자분들도 익시 잘 아시는 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뭐 에코에너지를 2,500원대 추천해가지고 뭐 4,000원까지 대박이 났다는데, 꼭 태양광 풍력이 아니더라도 뭐 에코에너지처럼 그런 폐기물 쪽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전력이 피크 상태니까 뭔가 에너지를 자꾸 어디서 사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이 뭐 있고 막 그런 게 이제 가끔 방송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전력이 피크인데 미리 이제 나라에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사놔야 될 거 아니야. 블랙아웃 맞으면 지금 정권 잡고 있는 데가 이제 욕을 많이 먹겠지.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전력을 그런 데 사놔갖고, 얘기하자면 단가보다 비싸게 사주겠지. 왜 그러냐면 지금이 딱 그렇게 사줘도 욕을 안 먹을 때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래서 에코에너지가 에코에너지 말고 또 다른 게 있느냐? 좀 짭짤한 게 있을 거 있느냐. 또 그거 실력을 한번 보여주자 이거지. 우리도 좀 사보게. 에코에너지 샀어요. 아니, 그럼 지금 사면 죽어요. 에코에너지요? 에코에너지 이제 4,000원 찍었다 좀 밀렸는데, 조정 받을 때 사시면 됩니다. 그럼 에코에너지는 추가적으로 조정 받고 나면 더 갈 수 있다라고. 에코에너지는 나중에 사고 많이 칠 거예요. 에코에너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주가가 아직까지 반밖에 안 왔어요. 실적 대비. 그러면 쉽게 말하면 8,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반밖에 안 왔으니까? 그러면 땅을 그러니까 뭐 실적대로 잘하실 거야. 돌려서 얘기하면 그렇게 또 얘기를 해줘야지. 자,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 올해 2014년도 들어와서 시장은 참 제가 봐도 시장만 봐서는 매매하기가 참 쉽지 않은 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안에 또 아까 송 대표님 말씀을 하셨지만, 뭐 물론 뭐 숲이 문제냐 나무냐 문제냐, 숲 안에 나무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어떻게 숲 안에 자세히 들어보면 나무 중에서는 그나마 대안이 또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2014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그게 뭐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종목장, 순환매장, 뭐 테마장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아까 우리도 오늘 나눴지만 신재생에너지 쪽도 있고, 또 실적 요즘 뭐 미국 시장도 이제 4분기 실적, 알코아 실적이 안 좋게 나가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도 이제 테이퍼링 이슈는 이제 하도 해먹은 이슈라서 이제 말빨이, 물론 어제도 미국 시장이 뭐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조금 밀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미국은 테이퍼링이고 우리나라는 밴딩 이슈구나. 우리나라는 박스권. 예, 밴딩 이슈.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조금 2014년 안 좋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예전에 특별한 또 악재가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뭐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에서는 뭐 정말로 뭐 전쟁이라는 뭐 아주 핵폭탄 같은 이슈가 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정말 없다고 보고, 삼성전자도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떨어져 봐야 120만 원이겠네. 물론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20만 원 내가 얘기했고 여기 124만 원이겠지. 120만 원 많이 떨어지면 120만 원까지도 이야기했으니까. 보통 보면 전저점이 120만 원 아니에요. 그 삼성전자가. 최저점 저 120만 원. 그러니까 124만 원. 그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뭐 그 떨어져 봐야 한 3~4% 더 떨어지면 저점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수로 따지면 지금 뭐 1800대라 하더라도 1900대라 하더라도 뭐 40
84포인트 잡아도 1850포인트가 거의 뭐 한 3% 정도 뭐 떨어지는 그 정도도 된다고 보니까 지수의 밴드로 보면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 없지 않나요? 그 안에서 이제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이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매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그 수급을 아느냐 모르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순환매 장세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빠르게 돌아가는데 이게 테마주도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주식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타이밍. 네,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어느 시점에서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뭐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최우선 뭔가 하면 수급을 저는 제일 먼저 우선으로 일단 봅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얼마 정도에서 매수가 들어왔냐. 그게 제가 하고 있는 그게 주 매매 그건데요. 일단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서도 코스닥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는데도 못 먹어요. 예, 조금만 흔들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시장입니다, 지금이. 예, 지금 상당히 재미있고 지금 수익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 투자분들이 적응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예. 제가 이것도 약간은 그거지만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저도 방송을 하고 송 대표님 방송을 하지만 저도 운창기 보니까 무방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심심하기도 하고 살짝 들어보니까 마침 같은 관종을 보고 있대요. SMEC를 아침에 이야기를 하시길래 우리도 SMEC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 같이 나도 하는 회원들한테 우리도 한번 사보자. 그래서 꽤 큰 폭으로 수익이 났어요. 한 6, 7% 이상 수익이 났죠, 그죠? 8% 이상 6, 7% 이상 아마 수익이 나서 우리도 사실은 같은 전문가지만 가서 우리도 그 방에서 추천하신 종목으로 짭짤하게 단기 매매 수익을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안 사시는 분이 많다는 게 왜 안 사나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 같으면 사실은 그 정도 수익을 주고 그것도 단기적으로 그러잖아요. 개인 투자 단타 좋아하니까. 그러면 상당히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주식 시장에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많이 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기도 받았거든요. 똑같은 질문인데 송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가 이 박스권 순환매 빠르게 되는 장세에서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을 낸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 타이밍만 잘 잡으면 대세상승자 못지않은 수익도 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런 이유에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이 2014년을 대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나마 한 말씀 그러면 주시면. 순환매 그럼 이런 얘기 좀 우스갯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틀린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오니까 한 번 사면 물고 늘어져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얘기하자면 널뛰기 장세니까 좋은 종목 잘 사셔서 좀 중기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좀 말씀을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종목들 한번 가서 잘 보세요. 코스닥 종목들은 연초에 오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연초에 올라서 좋은 종목은 한 6개월 사이클로 오르고요. 짧은 종목은 한 3개월 사이클로 올라요. 물론 이제 더 짧은 거는 그냥 바로 꼬꾸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사이클이 타고 테마가 좀 형성된 종목들은 한번 연초에 시작이 되면 그 사이클이 좋은 종목들은 한 6개월 정도 간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 잘 잡아놓으시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수는 조정을 받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시세를 줄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되면서 하나 좀 드리자면, 그 라이파이라는 새로운 좀 테마가 좀 생기면서 두 종목이 좀 상가를 쳤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종목 쫓아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조정 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북 관련주, 올해는 일단은 연초엔 대북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도 영원한 테마다. 이제 그거 관심 있게 보시고, 비트코인 관련주까지 보시면, 그나마 올해 있는 테마 종목은 거기 안에서 뭔가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저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얘기를 해서 제가 또 거기다가 하나를 또 추가 좀 해드릴게요. 그 비트코인 관련주는 아마 다음 주에 그 매수 기회가 올 겁니다. 특히 그 SEG나
뭐죠, JCN이나 그리고 메이커스가 일단 JCN은 먼저 선두 주자를 먼저 이렇게 먼저 나갔거든요. 먼저 나갔기 때문에 SGA가 아마 다음 주에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아마 그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보면 DNG 관련들 중에는 이제는 제가 뭐 하나 조금 더 추가해서요. 그 코아스 같은 경우도 그 올해 이제 1월 2일인가요? 아마 이번 달에 그 나온 그 최저점 있죠. 그게 아마 거기만 깨지 않으면은 코아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진다. 그게 그 타이밍을 잡기가 힘드신 분들은 아까 우리 박 대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아스 같은 경우는 올해 2천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비슷한 말씀이긴 합니다. 여기 송 대표님께서는 순환매가 빨리 도니까 수급이나 어떤 기술적 분석이든 뭐든 타이밍을 보고 일단은 들어가는 그런 전략. 그게 힘들면 타이밍을 잘 고를 수 있는 송 대표님 쪽으로 가시면 되고, 박 대표님은 비슷하지만 좀 틀리죠. 오히려 가능성 있는 종목을 조정받을 때 꾸준히 모아서 타이밍을 노리자. 순환이 돌 때까지. 이런 행동인데 사실은 비슷한 거죠. 그렇게 어떤 분을 선택하시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죠. 저는 선택하지 마시고. 자, 올해가 여기서 안 되지. 올해가 여기서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올해가 정마에 뛰라 그래서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말이 뛰기는 뛰는데 위로 뛰는 게 아니라 밑으로 뛴다 하시죠. 여러분들 2014년도에 정마에 뛰긴 하지만 여러분들 계좌는 적토마가 돼가지고 열심히 빨간색으로 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뭐 저번에 마지막 화이팅함 했는데 오늘도 2014년을 위해서 화이팅함 하고 마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2014년 대박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